안녕하세요. 축구 코치 에이든입니다. 새롭게 만든 코너의 제목은 바로 오늘의 선수입니다. 이 코너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축구 선수의 분석을 해보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바로 독일의 떠오르는 강호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있는 대한민국의 황소 황희찬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에 황희찬은 선발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올 시즌 치른 총 45번의 경기에서 겨우 3번의 선발 출장을 했고 풀타임을 뛴 것도 최근 도르트문트와의 리그 경기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전까지 출전 시간이 적었던 황희찬이 풀타임을 뛰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거의 유일한 리그 내 라이벌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황희찬이 라이프치히에서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적응해야 합니다. 리그 특성, 팀 동료, 감독, 코치진 등 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 환경, 날씨 등 개인적인 부분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 후 적응을 마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중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할 수 없었던 것도 적응이 늦어진 요인 중 하나입니다.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시즌 초반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했던 포메이션은 3-4-2-1이었습니다. 공격수 1명에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을 쓰는 포메이션이었는데 황희찬이 부여받았던 포지션은 공격수 자리가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였습니다. 나겔스만이 황희찬을 영입한 후 그는 베르너의 대체 선수로 영입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포메이션상 황희찬은 베르너의 대체자가 아니라 크리스토퍼 운쿤쿠의 경쟁 상대로 영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황희찬과 가장 많이 교체한 선수는 바로 크리스토퍼 은쿤쿠였습니다. 황희찬이 잘츠부르크에 있을 때는 9번 공격수인 엘링 홀란드와 삼성과 공격진을 연결하는 미나미노 타쿠미가 있는 환경에서 보조 공격수 롤로 뛰었지만 정통 공격수 없이 펄스9을 통해 자리를 수시로 바꾸는 전술 내에서 많이 해본 적 없는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에서 뛰었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애를 많이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팀에 적응하기 위해 내려가서 이타적인 플레이만을 시도하는 바람에 경기장에서 임팩트를 주기 어려웠고 자연스럽게 선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입니다. 실제 계약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화면에 나온 내용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 황희찬이 왜 이렇게 적게 출전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희찬에게 보장된 출전 시간은 스쿼드 플레이어, 대략 로테이션 멤버인데 이는 유망주인 라자르 사마르지치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라이프치히 경기에서 사마르지치라는 선수가 뛰는 모습이 기억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황희찬은 그 정도의 출전 시간 계약을 한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황희찬은 이 정도로 나온 것이 만족할 수 없는 출전 시간인 것이 아니라 만족해야만 하는 출전 시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 선수인 저스틴 클루이베르트가 황희찬보다 교체의 우선순위였던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팀으로 임대를 보낼 때는 출전 시간 보장을 우선으로 하므로 교체 상황에서 1순위 교체 카드는 황희찬보다 클루이베르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왜 기회를 많이 얻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 시즌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라이프치히는 강팀의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빅앤스몰 조합으로 득점력도 겸비한 패트릭 쉬크와 티모 베르너, 그리고 많은 공격 숫자로 인해 불안한 뒷공간을 커버하는 수비력을 갖춘 디에고 덴메와 콘라드 라이머가 있던 것이 라이프치히의 강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디에고 덴메가 1월 이적 시장에서 나폴리로 이적하고 콘라드 라이머가 장기 부상으로 인해 최근까지 나오지 못하면서 수비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케빈 캄플은 빌드업 능력에 비해 피지컬이 뛰어난 편이 아니고 마르셀 사비처가 안정감을 위해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내려오면서 전방의 공격력도 같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전방에서 많은 득점을 해주던 스코어러 2명이 동시에 팀을 떠났다는 것도 라이프치히의 득점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습니다. 전방의 공격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득점을 보조해줘야 하는 크리스토퍼 운쿤쿠와 다니 올모가 예전만큼 득점해주지 못했고 유스프 폴센은 원래부터 지적되어 온 득점력 부재, 새로 영입한 알렉산더 세르로트와 황희찬은 적응이 끝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이프치히의 공격력은 지난 시즌과 비교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팀 내 주요 득점원이 없다는 것이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를 정의할 수 있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티모 베르너의 대체자로 영입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라이프치히가 황희찬에게 공격수로서 기대한 것은 바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임팩트입니다. 라이프치히의 현재 스쿼드 선수들은 패스와 볼키핑, 유기적인 움직임이 좋지만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진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타적이지만 임팩트가 있었던 황희찬을 라이프치히가 영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뛰는 황희찬이 연계에만 집중하면서 본인의 강점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발이 맞지 않는 연계 패스와 투박함 같은 단점만 부각되면서 아무런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 출전 시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리버풀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한 후부터 라이프치히의 전술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5라운드인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부터 백스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격수 2명을 사용하는 투톱 전술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빈약해진 공격력을 탈출하려는 시도로 지난 시즌에 자신들이 좋은 플레이를 보였던 더블 포워드 시스템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황희찬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의 선수들과 교체했어야 했지만 2명의 공격수를 사용하는 전술에서 누구와 교체하더라도 공격수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는 점은 황희찬에게 출전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변화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계 플레이를 주로 하거나 측면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28라운드 베르더 브레멘 경기부터는 박스 근처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동료 선수가 볼을 잡으면 연계하기 위해서 박스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많았지만 이 경기를 기점으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뒷공간을 침투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교체로 들어갔음에도 DFB 포칼 준결승에서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의 공격 포인트가 자신감과 동시에 라이프치히에서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준 터닝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임팩트가 부족했던 라이프치히에 황희찬이 임팩트를 보여줬고 그것이 라이벌 팀과의 경기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경기에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뛴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황희찬이 라이프치히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와 최근 경기에서 풀타임을 뛴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를 잘하다가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교체하는 율리안 나겔스만의 특성상 남은 경기를 모두 뛴다는 보장은 없기에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황희찬에게는 중요합니다. 시즌 종료까지 남아있는 3경기를 기복 없이 플레이해서 다음 시즌 스쿼드에 선발로 기회를 줘도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다음 시즌 출전 시간 보장에 대한 대화를 구단과 하는 것이 현재의 황희찬에게는 최선일 것입니다.